신화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철학자들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철학적인 어떤 합리성을 주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타자론하기 지켜왔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갈 차례인데 그 전에 전 시간에 이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화론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렇게 딱 강의 끝나고 나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몇 년 전인데 이렇게 딱 강의 마쳤어요. 어떤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마이크를 잠시 줬더니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보면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 이 도식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매우 일치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군대, 여러분 이제 혹시 군대 갔다 온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복학생들 중에 군대와 비교하면서 이걸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딱 그 얘기 들으면 군대하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같은 얘기지? 딱 보니까 이 학생 얘기가 인류의 진화가 이제 어류부터 포유류까지 진화가 되는데 군대에 비교하자면 어류는 해군에 해당이 됩니다. 해군. 해군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주로 바닷속, 물속에서 이렇게 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해군이 가장 진화가 덜 돼. 이런 어떤 속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소리. 양소리라는 게 뭐죠? 양쪽에 서식한다. 어디에 서식한다? 육지와 물속.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소리의 대표적인 게 뭐죠? 개구리 아닙니까? 개구리. 개구리는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또 육지, 땅에도 왔다 갔다. 그럼 군대 분류상 양소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될 것 같아요? 해병대는 해병대. 해병대는 그러면 수륙 양용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는 해군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 파충류는 뭐죠? 대표적인 게 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이 학생 얘기는 파충류는 육군 땅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기업 낮은 포복, 높은 포복으로 육군 들어가면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충류를 육군에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육군은 해군이나 해병대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류는 딱 금방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날아다니니까 군대에 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공군이죠. 그 공군이 가장 진화가 잘 돼요. 그럼 다 나왔는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4개 다 나왔잖아요. 또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포유류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진화가 안 돼. 이런 군대 뭐가 될 것 같아요? 육해공 다 나왔네. 해병대까지 나왔네. 여기 군대 갔다 온 학생 없습니까? 딱 그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 포유류가 가장 진화가 많이 됐는데 군대에 비교하자면 향토 예비군 딱 얘기하더라고요. 향토 예비군은 뭐죠? 육해공 출신들 다 모여가지고 모든 걸 다 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 뜻 보니까 그럼 학생은 어디 출신이냐? 근데 딱 보니까 약간 복학생 같은. 딱 보니까 자기는 공군 출신으로 지금 예비를 훈련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진화의 최고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학생 중에 해군 출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끝나니까 그 학생이 나가니까 갑자기 그 학생이 달려들어서 딱 멱살을 잡으면서 뭐라고? 우리 해군이 가장 야만적인 진화 가장 덜 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실랑이를 벌였던
이런 어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다든지 뭐 그런 것 느낌이 드는데 어떻든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근대 과학의 결론은 the way we were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 we were 해가지고 우리가 걸었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길 한마디로 원시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신화였다. 그래서 유치성 또는 어떤 비합리성, 전논리성으로 상징되는 이런 식의 부정적 용법으로 얘기했고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 낭만주의 시기에 들어와서 신화를 보는 용법에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여태까지 세 가지는 다 부정적인 용법이었는데 낭만주의는 신화를 허구라든지 비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신화야말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용법이 되겠죠. 근데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적인 사조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계몽주의 또는 어떤 주지주의. 주지주의라는 게 뭐죠? 지성을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지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접근하는 주지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계몽주의 밑에 깔려 있는데, 근데 계몽주의라는 게 합리성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고 지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낭만주의 사조는 이 계몽주의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계몽주의가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적인 측면으로 포착되지 않는 어떤 감성이나 감정이나 정서의 측면, 이런 측면을 간과하면 인간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낭만주의 사조는 인간에게 있는 어떤 역동적인 감정, 상상력, 열망, 때로는 어떤 새로운 체제에 도전하는 이런 저항의 감정,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낭만주의 사조는 문학이 되건 예술이 되건 뭐 미술이 되건 다양한 이제 장르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인간의 역동적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화가 다시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합리주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논리성을 강조하고 어떤 과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화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시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성과 합리성의 척도로 바라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유치한 이야기, 이 정도로 폄하가 되어 왔는데 이 낭만주의적 관점에 서서 바라보면 겉으로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 신화의 심층에 들어가서 그 신화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의 심오한 진실의 문제, 또 어떤 진리의 문제를 은유와 상징의 형태로 전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신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화는 나름대로 어떤 심층적인 어떤 진리와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걸 거기서 보면은 삶의 어떤 지도라든지 삶의 나침반, 한마디로 신화라고 하는 건 인생이 과연 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은 인생은 뭐 나그네 길, 뭐 이런 어떤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은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겠죠. 이런 학생의 답변은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학생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학생은 어디서 왔냐 딱 그러더니 신림동에서 왔어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당신은 누굽니까? 학생은 누굽니까?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럼 어디로 가냐 딱 물어봤더니 수업 끝나면 집에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인생의 어떤 깊은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매우 일상적 차원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집과 자기 이름하고 자기 돌아 이런 식이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한마디로 계몽주의라든지 합리주의 이런 관점에서 신화를 읽으면 그야말로 유치한 얘기로 보이지만 이런 문제식 속에서 우리 인생의 영역까지 뭔가 라고 하나 좀 물음을 던지면서 그 신화를 읽다 보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왜냐하면 인생의 미로에 빠져서 헤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게 인생이고 문제의 연속이 인생인데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또 삶의 지도의 지도가 없으면 여행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의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화다. 그래서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신화가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이 되고 그래서 읽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맥락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지혜와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소통, 호환 가능한 용어로서 과학이라든지 역사에서는 사실을 강조하죠. 팩트. 과학적 사실을 증명 가능한 이런 팩트라고 하는 사실과 여기서 말하는 진실, 지혜, 진리라고 하면서 구별되는 이런 어떤 용법이다. 그러니까 사실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얘기를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냥 흥미로 또 단순하게 유희용어로 오락용어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화가 유통되는 공동체에서는 가장 참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sacred narrative, 성스러운 서사, 성스러운 이야기. 이 성스럽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일상적인 이야기하고는 구별되는 뭔가 신성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로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신화를 여기서 영어로 The way we are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바로 전 단계 근대 과학의 자리에서 신화를 볼 때는 The way we were였죠. 이 차이가 뭐죠? The way we were와 The way we are의 차이. 과거냐 현재냐의 차이인데 비동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The way we were는 우리가 과거에 걸어왔던 우리의 조상들의 사유의 방식 그 뭐예요? 아직 문명화되기 이전에 원시적 사유의 사례로서 신화적 사고방식을 The way we were라고 얘기했다면 이 낭만주의에서는 신화를 보는 건 The way we are 이거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 얘기 뭐죠? 문명화됐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신화는 지금도 요청되고 지금도 필요해요. 신화는 과거의 약간
문명화 이전 단계의 사유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신화를 필요 요청합니다. 왜냐? 우리 현대인들도 인생이 과연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신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오베의 위아라는 말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또 요청이 일어났던 이야기로서의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We are living with. 이때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의 의미라기보다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with가 목적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신화를 살고 있다. 신화를 산다는 얘기는 뭐죠? 신화의 메시지에 경청하면서 그 신화의 이야기를 몸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화적 이야기에 따라서 자기 어떤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바이블 as a myth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이 코란, 바이블, 불교 성전 이게 뭐죠? 오늘날 세계 보통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 기독교, 불교. 교과서에 보면 뭐 세계 3대 종교에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종교는 경전을 갖고 있죠. 코란과 바이블과 불교는 사실은 뭐 8만 대장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전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에센스를 뽑아서 불교 성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전들은 사실은 낭만주의 용법에서 보면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왜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바이블이라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 그런 것입니다. 또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또 실제 제가 또 겪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어딨죠? 오늘 학교 오다 보면 거쳐온 학생도 있을 텐데 제일 가까운데 이 서울대 근처에 4년제 종합대학 여러분도 굉장히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디요? 네, 숭실대. 네. 바로 우리가 서울대 전철역 지나서 상도로 언덕 넘어가는 숭실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숭실대도 이제 학교 PR을 많이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사립대학으로 가장 역사가 길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자신은 구한말에 세웠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이 숭실대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평양에 있었고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고 해방 후에 여기 남한에서 다시 재건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숭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종교학 쪽이나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딱 거기서 막 강의하다가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화. 근데 막 신화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여기 낭만주의 용법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얘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바이블도 하나의 신화에 속합니다. 하면서 막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숭실대 다니는 학생들 중에 아주 골수 크리스찬들, 아주 보수 근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기독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신들의 경전인 바이블, 성경을 신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고 해요? 이 기독교에서 신화를 뭐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화라고 하는 걸 망령된 이야기,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기독교 용법이 보수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는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학생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신화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앙에 해로운 이야기. 이런 식의 부정적인 용법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었는데 강사가 딱 와서 성경 책도 하나의 신화 텍스트야. 딱 이러니까 완전히 확 돌아가지고 총장실 찾아가서 총장님, 오늘 강의한 강사께서 우리의 성경 책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래? 당연히 데리고. 그래서 그 강의했던 사람이 총장실에 불려가서 문체를 당했는데 총장이 당신 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아니 한 얘기 다 했죠. 뭐라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레벨에 있는 신화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식의 이야기하면 당신이 끝이 아니야. 이런 식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날도 한국 그리스도교 기독교 진영에서는 신화의 용법이 바로 이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 신화를 부정적인 용법을 갖다. 그 용법이 아직도 널리 유통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을 보여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런 용법을 강하게 정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낭만주의 용법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Bible as a myth라고 사용된 이런 용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이블이 그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삶의 나침판이자 삶의 지도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거 상당히 긍정적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워낙 고착된 그 부정적 용법 때문에 그런 일종의 해프닝 비슷한 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신화의 어떤 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용법과 이 긍정적인 용법이 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고 있는데, 대체로 이 학문적으로 신화를 연구하는 신화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종교학 이런 쪽에서는 신화의 용법이 낭만주의 용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용되고, 그렇다고 신화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성스럽고 권위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하는 이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화의 세계는 어떤 세계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에도 보면 창조 신화부터 시작해서 뭐 종말 신화 뭐 등등해서 다양한 장르의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영웅 신화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톰과 의뢰라고 하는 거하고 적정, 그걸 주목하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영웅 신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신화학자, 특히 이제 비교 신화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읽어본 학생도 아마 있을지 모를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은 거의 스테디셀러로 벌써 번역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전 세계, 그리스 로마만이 아니라 게르만, 슬라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등등 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영웅들의 스토리를 쫙 모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공통의 문법, 공통의 모티브, 공통의 구조, 한마디로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모노미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모노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죠? 싱글, 폴리의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보통 단일 신화라는 말로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느냐? 거기 보면 영웅의 여정, Heroes Journey, 말을 영웅의 일대기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모노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다양한 신화들이 있지만 사실 신화들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하나의 문제의식, 하나의 모티브로 모든 신화들은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의 구조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그럼 그 구조가 뭐냐? 그 모티브가 뭐냐? 거기 보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Departure, Initiation, Return. 이렇게 3단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사실 이 사람은 이 3단계를 조금 더 세분해서 12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가 Departure.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모든 영웅들은 자기가 살던 세계를 떠나는, 그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일상의 세계를 떠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니시에이션. 이니시에이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통 번역할 때 입문식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쓰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험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하나,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의 세계를 떠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모험과 위험과 시련과 난관을 가지고 그와 갈등하면서 투쟁하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어봤으면 너무 익숙한 얘기죠. 헤라클레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니시에이션의 단계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게 거의 모든 영웅 신화에 보편적으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모든 영웅 신화를 관통한다. 이건 모노미스, 영웅의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영웅 신화의 한 사례를 들어서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신화 중에 여기 지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앞에 있는 학생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영웅 신화, 그래서 가장 익숙한 사례 된다면 헤라클레스 같은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스. 그 옆에 있는 학생. 헤라클레스 말고 그리스의 영웅 떠오르는 오디세우스? 누구? 어디?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오디세우스. 정확하게 일리아드 오디세우스 할 때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난관에 동착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돌아가는 그 오디세우스도 유명한 보통 영어로는 유리시즈라고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작품도 있고 어떻든 그러면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나오는데 하나의 일만 더 듣는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킬레우스. 누구?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도 일리아 할 때 나오는 영웅 중에 하나죠. 예. 있고 그다음에 페르세우스라고 페르세우스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을 퇴치한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매우 익숙한 이 영웅이죠. 그래서 여러 영웅이 있는데 저는 또 제가 선호하는 또 그런 영웅 신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테세우스 신화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리스의 3대 영웅 그러면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물론 오디세우스라는 아킬레우스도 인기가 있지만 어떤 그렇게 되는데 이 테세우스 신화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뭐 조셉 캠벨이 이야기하는 영웅의 여정 또는 모노미스라고 하는 단신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도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고 후반부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아테네 왕국, 옛날에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플라톤은 폴리스를 다스려야 되는 것은 철인 통치,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아테네가 되건 스파르타 이런 식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죠. 근데 이 당시 아테네 왕국이 있었는데 그 다스리던 왕이 거기 보면 아이게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이게우스라는 왕이 어느 날 델피 신전, 이 수업 시간에 델피 신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옛날 프로이트의 종교 이론을 검토하면서 오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델피 신전 얘기 나왔죠. 거기서 신탁을 받는 거. 자기 미래의 운명이 궁금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 찾아가서 신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도 신탁을 들어 델피 신전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신탁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황당한 신탁을 들었어요. 포도주 병의 뚜껑이 열리면 뭐라고 했죠?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황당하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면 이 트로이젠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 지중해 세계 보면 알카반도 남쪽에 섬이 나는데 그 중에 트로이젠 섬이 있어 거기 하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통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자기 친구 이 왕이 환영하면서 오래간만이다. 만찬을 쫙 준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술에 완전히 가득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그리스 신화는 플라톤이 얘기했죠. 신화를 가까이 하면 된다. 왜냐?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롭다. 그런 얘기 플라톤이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신들의 바람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외설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니까. 근데 이 신화도 그런 게 좀 등장해요. 아니, 자기 친구가 와서 대접을 해서 그걸 끝나면 되는데 방 하나 딱 내줘가지고 거기서 가서 자라 이러면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 자기 딸 공주가 있어요. 그 공주 이름이 거기 아에트라라고 공주가 있는데 자기 딸을 자기 친구 방에다 그냥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동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교육적으로 보죠. 딱 아침에 아이게우스 왕이 딱 깨어보니까 옆에 공주가 보면 동침을 실수했구나 하면서 딱 그 공주에게 뭐라고 합니다. 장차 산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아테네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잘 키웠다가 성장하면 나에게 보내라. 그럼 내가 아들로 왕자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했냐.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과 칼을 딱 메어주면서 이 아이들과 공주에게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돌을 들고 그 밑에다가 칼과 자기 신발을 딱 묻어주고 다시 바위를 덮어놓고 떠난 겁니다. 그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바위돌을 들어올릴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 되면 그때 이걸 들고 나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태어난 아이, 이게 이제 테세우스죠. 테세우스가 건장한 청년이 되니까 엄마였던 아이트라를 데리고 옛날 아버지 이야기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는 지금 아테네를 다스리는 왕이다. 찾아가라. 그러면서 산으로 가자. 그래서 딱 바위를 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찾아서 신고 칼을 차고 드디어 자기 엄마와 또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트로이젠의 왕이죠. 그러니까 테세우스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됐죠. 자기 엄마와 외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테네로 떠나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테세우스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아테네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찾아서 그건 좋은데 근데 네가 아테네까지 가려면 그 길이 엄청나게 험난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괴물과 악당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육로로 가지 말고 안전한 해상 바닷길로 가라. 그게 시간도 짧게 걸리고 안전하다. 그래서 배 한 척을 딱 마련했어요. 배 한 척을 마련해서 이 배를 타고 가라. 딱 얘기하니까 아, 테세우스 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no thank you. 감사합니다만 저는 직접 육로를 통해서 가겠습니다. 영웅의 자질이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딱 배를 딱 주면 안전하게 가요. 고맙습니다. 배 타고. 그럼 영웅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할 수 없는 역시 테세우스는 그 타고 육로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테세우스를 읽으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게 마치 헤라클레스가 괴물 퇴치하는 이야기 나오듯이 테세우스도 하는데 여러분 중에 테세우스 이야기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 없습니까? 테세우스가 처치했었던 그 괴물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양이 있으면 평가할 것 같은데 표정들 보니까 별로 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없습니까? 이 그리스 테세우스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면서 무료, 요즘 말하는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무료 여인숙입니다. 그래서 딱 잠자리. 근데 사람들이 딱 침대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보면 침대 사이즈가 있는데 좀 키가 큰 사람은 침대 바깥으로 다리 나갈 거 아니에요. 너 왜 길어? 하면서 칼로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딱 들어가는데 길이가 남아요. 그럼 다리가 짧아. 하면서 다리를 늘려서 죽이고. 이런 식의 어떤 악당 내지 괴물 이야기, 바로 프로크루스테라고 하는 괴물이고, 여기서 나온 용어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상 용어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 그거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보통 비유해서 일상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든 이거를 딱 테세우스가 갖다가 공짜로 재워준다니까 딱 그래서 벌써 대충 그 얘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딱 침대에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돌아서면서 그 프로스테스라고 하는 그 괴물을 침대에 올려놓고 뚝 보니까 길어? 왜 길어? 하면서 테세우스가 그 괴물을 퇴치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 모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마라토니안 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말로 마라톤의 황소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해결했던 하나의 과제, 로 부여되는 게 마라톤의 황소입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나오는 마라톤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마라톤의 전투.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죠.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42.195m 떨어져요. 그럼 마라톤 코스의 길이가 42.195 아닙니까? 바로 그때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 병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뛰어서 아테네까지 가서 그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쓰러져 죽었다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마라톤 길이가 42.195라고 하는 그 마라톤은 사실 아테네 왕국 주변에 있었던 지역이죠. 근데 당시에 이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길에 황소 한 마리가 마라톤 평야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곡물을 갖다가 해치고 아마도 난리가 나죠. 근데 이때 그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거기 왕이 하나 있고 여자가 하나 있죠.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이기우스 왕의 정식 부인은 아닌데 일종의 마녀적 기질을 갖고 있고 일종의 무당적 기질을 갖고 있는 메데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사실은 페미니즘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되는 이러한 여성인데 이 신화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왜냐, 이 아이기우스 왕의 부인 역할을 하면서 아들을 그 사이에서 낳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장차 후계자로 돼서 이 아테네 왕국의 국왕이 될 걸 꿈꾸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딱 보니까 이게 딱 한눈에 딱 보니까 이 아이기우스 왕의 아들인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테세우스가 아테네 왕국의 왕자로 되면 자기한테 밀려났잖아요. 권력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마라톤 평야를 쑥대밭을 만든다. 황소를 되찾도록 과제를 줍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 청년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이 청년이 딱 와서 자기가 뭐라고 하는데 과연 실력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저 황소를 제압하도록 한번 보냅시다. 이래가지고 테세우스를 황소 잡으라고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림 보면 테세우스가 역시 영웅적인 자질이 있는데 딱 가서 뿔을 잡고 단칼에 탁 잡아가지고 이걸 아테네 왕국의 수호 여신, 아테네 여신 있죠? 아테네 여신에게 제공을 바치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단계인 장애물, 난관을 극복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 물론 이때 이 테세우스를 도와주는 또 어떤 조력자도 등장합니다만 어떻든 이런 식의 어떤 극복하고 드디어 이제 왕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메데아라고 하는 부인은 안 되겠다. 마지막 트릭을 거죠. 잔치를 열어서 테세우스를 환영합니다. 근데 그 술잔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독을 마시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딱 만찬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기우스 왕이 이 젊은이가 딱
와서 술잔을 마시는 걸 떡 봤는데 그 순간 눈에 띈 게 뭐예요? 신발을 신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또 칼을 차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트로이제 왕국 했을 때 그 칼, 아, 내 아들 맞구나. 이 청년이 내 아들이다 하면서 딱 눈치채고 그 독을 넣은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딱 알고 술잔을 딱 들려고 했는데 손으로 술잔을 매일 치면서 딱 자기 부인이 음모를 꾸몄다는 알고 이 부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메디아가 도망가서 또 하나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메디아 왕국이라고 건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는 이 여성이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재해석되는 이런 인물입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왕자로 인정돼요. 이게 전반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왕자로 인정돼요. 근데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라톤의 황소와 같은 또 아까 프로크스테스 괴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이런 어떤 용기와 담력을 지닌 존재만이 왕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모티브가 어떤 전반부에 있고요. 그렇지만 테세우스 신화는 이 이야기보다 후반부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더 잘 알려져 있죠. 후반부는 뭐냐? 왕자가 돼서 왕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아이디오스 왕을 딱 보니까 뭔가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아버님 무슨 걱정거리가 계십니까? 딱 물어보니까 아이디오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면서 당시에 이 아테네 왕국을 다스리던 아이디오스 왕이 우리가 전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밑에 보면 이 크레타 이 섬을 다스렸던 그 왕국이 있는데 미노스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쟁을 했다가 아테네 왕국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배상금을 물어야 되죠. 그 전쟁 배상금의 일환으로 매년 7명의 소년 소녀를 뽑아서 아테네에 뽑아서 그거를 인신 제물로 저 미노스 왕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노스 왕국에는 그 젊은 소년 소녀를 잡아먹는 괴물이 있었는데 거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스 왕 입장에서는 자기 왕국에 정말 이 소년 소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수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테세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님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딱 하면서 말씀합니다. 제가 그 제물로 위장해서 크레타 섬에 가서 그 괴물을 대체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이디오스 왕이 그거 위험한 일이야. 네가 할 수가 없어. 너 가면 죽을 거야. 딱 말리니까 역시 테세우스는 영웅의 자질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가겠다. 그래서 드디어 할 수 없이 좋다.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보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아버지 아이디오스 왕이 테세우스에게 그 얘기를 만약에 네가 거기 가서 살아남는다면 돌아올 때 배에다가 이 지금 검은 배죠. 검은 돛을 달고 있죠. 하얀 돛으로 갈아껴라. 그러면 내가 매일 해안가에 나가서 항구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네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드디어 이 테세우스가 이 제물이 되는 소년소녀 7명과 수행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왔습니다.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했더니 그 왕하고 또 왕의 딸들인 공주들이 금년에는 어떤 제물들이 오는가.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마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때 있었던 공주가 누구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나와 있는
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공주가 바로 그 미노스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또 제군이 왔는데 소녀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너무나 첫눈에 반항.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는 소년이 내일 괴물의 밥이 된다. 안타깝다. 그래서 그날 저녁 비밀리에 접선을 시도해서 딱 만나. 그러면서 테세우스 만나서 1대1로 한번 허심탄회 얘기한 거죠. 통성명하고 나는 사실 이 왕국의 공주인 아리아드네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딱 진실되게 나오니까 테세우스 사실 나도 아테네 왕국의 왕자인데 내가 사실 제물로 위장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아리아드네가 만약에 정말 내일 당신이 들어가게 되는 곳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레비린스. 이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레비린스. 응? 뭐죠? 미로, 미국. 우리가 인생의 미로. 미국에 빠졌다.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바로 이 괴물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미궁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 나와 있죠. 그림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실타래를 메고 그걸 하나씩 풀면서 들어가시라. 그리고 만약에 정말 승리하면 다시 실을 감으면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사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나의 아리아드네의 실은 어디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으로 지금도 사용되는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칼을 하나 또 마련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괴물이 누구냐? 거기 나와 있죠. 미노타우루스. 표기할 때 미노타우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미노타우루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미노스 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미노라고 하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고 타우루스라고 하는 말은 황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소. 실제로 미국 자동차 중에 토러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타우루스라는 말인데, 이 괴물은 어떤 괴물이냐? 이 미노스 왕의 부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황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역시 내용이 보면 이게 플라톤 얘기가 맞죠. 비교였죠. 동물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새끼니까 얼굴은 어떻게 있습니까? 황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사람 몸으로 되어 있는. 이라도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을 나오니까 이 미노스 왕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죽이진 않고 바로 미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잇감으로 바로 아테네 왕국에서 매년 보내오는 소년소녀 7명 제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딱 두 번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테시우스가 칼을 딱 들고 괴물을 미노타우루스 단칼에 급소를 찔렀는지 딱 제압하고 탁 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아리아드네 공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서로 상봉을 하고 갑시다. 아테네로 아리아드네 딱 하면서 아리아드네 손을 잡고 아테네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기쁜 나머지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거기 이제 애기의 바다인데, 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낙서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지중해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 섬에서 잠시 쉬게 됐어요. 그래서 잔디밭 같은 게 있어서 이 테세우스하고 아리아드는 잠시 누워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테세우스 당장 일어나. 그리고 빨리 떠나. 옆에 잠자고 있는 공주 아리아드는 너와 인연이 없어. 너 혼자 떠나. 다 일어나. 어떡합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결혼까지 약조했었는데 홀로 섬에 남겨두고 떠나. 근데 이게 아테네 여신의 명령이 어떡하지? 지킬 수 없어. 살 수 없이 찢어지는 마음을 움켜쥐고 수행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를 향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그림이 나오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한편에서는 승리의 기쁨,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아리아드네를 버려두고 떠난다는 슬픔의 감정, 또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쁨, 이것이 교차하면서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사실을 깜빡했던 거예요. 네가 돌아올 때 하얀 돛으로 갈아껴라. 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은 돛 상태로 배를 타고 딱 가니까 매일매일 알게우스 왕은 해변가에 나와서, 항구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근데 웬걸? 돛이 검은색. 그때 뭐라고 있냐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얀 돛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정말 슬픔에 빠진 나머지 거기가 절벽이 있었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그래서 그 바다의 이름이 뭔가? 그 바다 이름이 뭐죠 지금? 그리스 발칸반도와 터키 사이에 섬들이 많은 그 바다를 뭐라고 부르요? 에게해라고 해요. 에게해. 왜 에게해냐? 아이게우스. 아에게우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이 빠져 죽은 바다의 이름이 지금도 에게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돼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국왕의 공석이 되니까 당연히 왕자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테세우스가 아테네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눠서 봤습니다만은 왕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자가 되려면 용맹함과 담력과 나름의 지혜를 갖고 이런 식의 어떤 자질이 요청이 돼서 왕자가 되고 후반부는 한마디로 미노타우스라고 하는 또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또 인생의 어떤 조력자라고 여길 수 있는 아리아드네 어떤 신과 같은 이런 도움을 받아서 또한 지혜죠. 그러니까 용기와 지혜라고 하는 영웅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런 난관과 시련을 투쟁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영웅의 어떤 자질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왕이 된 이런 식의 어떤 테세우스 신화야말로 전형적인 영웅신화의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읽고 단순하게 또 괴물 때려잡는 이야기에 어떤 흥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당시에 널리 유통되면서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나도 내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세우스처럼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사실 아버지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 이거 상당히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법이란 말은 요즘 페미니즘에서 보면은 문제적인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다만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또 등장한 신화이기 때문에 일단 그 틀을 중용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
보다가서 거기 어떤 통치자가 된다면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테시우스의 어떤 인생 역정, 이거 하나의 모델로 삽니다. 그 자신도 그거를 닮아서 성장.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연마하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해서 일종의 어떤 존재의 어떤 변화를 이끌면서 성숙해가는 어른으로 탄생하는 이런 어떤 모티브가 이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성장 영화라든지 성장 소설과 같은 것이 하나의 원형이 되고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게 의례가 되겠는데, 의례라고 하는 것은 좀 몸짓이죠. 그 신화라고 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고 이야기로 되어 있다면, 의례라고 하는 것은 몸짓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과 의례 중에 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그 문턱을 넘어갈 때 제도적으로 마련된 하나의 장치, 바로 성인식이고, 영어로도 이 coming of age, 세레머니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인식도 거의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관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성인식의 구조도 보면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3단계로 있다. 영웅 신화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아까 말한 조셉 캠벨의 도식으로 보면 3단계가 되듯이 이 성인식도 3단계. 근데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영웅 신화의 문법하고 separation, transition, integration, 분리, 이행, 통합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departure. 아까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 자기의 일상의 세계를 떠남의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separation, 기존 세계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ansition,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영웅 신화에서 하는 initiation, 어떤 것에 새롭게 들어가는 입문, 또는 모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행에 해당돼요. 이 두 번째 단계는 liminal stage라고 되어 있는 어떤 경계, 문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왔죠? 복도에서 이 강의실로 들어올 때 그 경계선이 뭐예요? 문턱이라고 해요.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그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인생의 문지방을. 그 문지방을 넘어갈 때는 위험한, 왜냐면 애매모호하거든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과도기, 정체성이 모호할 때는 그때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지방 넘기에 행해지는 의례가 바로 성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betwixt and between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between이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스 갖고 있죠. 근데 between의 옛날식 영어 표현, 고어에 있는 거, 그게 바로 betwixt입니다. 뜻은 같은 건데 하나는 약간 전대어, 하나는 고어예요. 이걸 붙여가지고 지금도 관형적으로 betwixt, between 그러면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과도기적인, 그 일시적인 그런 어떤 단계, 리미널 스테이지 이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인테그레이션, 사회가 통합됩니다. 기존의 세계에서 떠나서 문지방을 넘은 다음에 새로운 사회, 이런 다시 통합이 됩니다. 그 아까 영웅이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아테네 왕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의도적으로 그 후보자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부여하는데, 거의 뭐 공포, 단식, 문신, 뭐 할례, 뭐 등등등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후보자에게
이런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공포라고 하는 게 뭐냐. 대체로 보면 그 오른쪽에도 이 성인식 장면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보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동굴 속 같은 데 집어넣고 또 컴컴한 동굴 속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또 괴물의 어떤 소리 같은 공포스러운 이걸 들려주면서 그 공포감을 견디도록 그 극복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훈련. 그 다음에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아무런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일종의 기아 체험, 극기 훈련이죠. 그거를 지금도 대기업 들어가면 신입사원들 상대로 이런 극기 훈련 같은 걸 한다면 옛날에 보면 태백산맥에 비행기에서 내려주고 앞으로 3일 내에 어디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바로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문신, 여기 지금 뭐 문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그 부족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배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고통을 의도적으로 부과해서 한마디로 상징적 차원의 죽음과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상징적 차원의 죽음. 과거의 자기를 지우고 그래야만 새로운 주체로 태어날 수 있다.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지운다는 것. 이제 아이로서의 몸이 죽는다. 죽어야 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이시죠. 그래서 death and reverse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야말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요청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번지 점프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아프리카 선인식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인식의 어떤 그 구조는 좀 더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영웅신화 같은 경우는 이 테세우스 얘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고족이라고 하는 실제로 오지에 살고 있는 소규모 부족에서는 지금도 성인식이 아주 철저한 그 부족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약화되겠죠. 인류학자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필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고족의 성인식 그 부분을 사실 보통 제가 강의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조를 살피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정을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11주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들어가면 첫째 주, 둘째 주가 있는데, 여기 선거 이게 하나 있죠. 6월 3일, 그 화요일에 걸려 있어요. 그 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이제 6월 10일, 12일, 이게 15주, 마지막 주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계획은 6월 10일 화요일, 이날을 7월 신분, 해서 기말고사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이 진도를 맞춰 나가는데, 일단 계획되어 있는 진도는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선거 시즌에 만약에 그 진도를 봐서 그게 조금 템포가 늦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또 대신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